크게 항상성 유지 부분을 빠르게 보고 쪽지점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체 종류라고 하는 방화작용까지 갈 거야. 자, 그럼 일단 어디 부분이면 129쪽 하단 부분. 하단에 항상성 유지가 크게는 뭐로 되어 있다. 자, 혈당량 조절. 그치? 내가 밥을 많이 먹었든 밥을 못 먹었든 항상 일정한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량이 일정하게. 혈당량 조절. 0.1g per, 그치? 0.1g 아니다. 100mg, 100ml당 100mg. 요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요즘 단위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죠? 여러 호르몬과 신경계와 함께. 그 다음 혈당량 조절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의 측면에서 어떤 호르몬과 어떤 신경들이 상호작용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지. 그 다음 체액의 농도 조절 측면이 많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간내시 상하부와 여러 호르몬들과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함께 조절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바깥이 춥든 덥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일단 혈당량 조절 먼저 할게요. 혈당량. 이 모든 조절에 대한 명령을 주는 곳은 당연히 무슨 뇌? 간내. 그치, 간내 시상하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그걸 감지해서 춥냐? 온도를 올려라. 그지? 덥냐? 온도를 낮춰라. 그지? 또는 에너지원이 없냐? 그럼 혈당량을 높여라. 그지? 등등을 할 건데, 일단 식후 밥 많이 먹었어. 그치? 그러면 소화가 될 거고 흡수가 될 거야. 듣고 있죠, 오빠? 오빠 듣고 있죠? 네. 식후 밥 많이 먹었고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될 거야. 그러면 혈당량이 일정 수준보다 올라가져 있을까? 그치? 보통의 경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너무 짠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하자. 근데 식후의 상태가 돼서 잘 소화가 되면 한 달에 갑자기 1000만 원을 번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300씩 벌었는데 1000만 원을. 그치? 그러면 2개월에 돈이 700만 원이 남아 돌잖아. 그렇다고 해서 플렉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혈당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간내가 이걸 감지해서 간내가 이걸 감지한 다음에 혈당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이때 작동해준 호르몬이 누구냐? TRH. 인슐린이거든요. 얘 이자잖아요. 이자에 랑게란섬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겠죠. 랑게란섬이 알파세포나 베타세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간내에서부터 뭐 뇌하수체를 거쳐서 이자를 자극하는 이자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간내에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계에게 명령을 주는 거야. 어떤 스위치를 켜는 거냐면, 식후의 상황에서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부교감 신경이, 부교감이니까 앞에가 길고 뒤가 작겠죠? 이게 이자의 어디 세포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자의 베타세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자의 베타세포. 돼요? 이자 베타세포에 연결되어서 이자 베타세포에 누가 나와요? 그치?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 그럼 이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 뿅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포도당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표적기관인 어디에? 간이나 근육에. 특히 간에. 저 인슐린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용체가 있어요. 빨간색의 동그란 모양. 그래서 얘가 수용이 되면, 그지? 그러면 저 포도당이라는 아이, 혈액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이라는 아이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간 근육에. 다당류로 연결돼서 다당류로 쟁여줍니다. 이 다당류 이름이 뭐고요? 글리코젠. 예, 글리코젠. 젠가. 포도당이라는 아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포도당이 글리코젠 다당류로 저장되는 형태인데, 이 인슐린이 들어왔던 인슐린 수용체가 얘를 받아들여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분자 생물학에 나서 전공을 하시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의 여러 유전자들의 조절로 핵 속의 유전 정보의 명령에 의해 포도당을 네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촉진학산 막단백질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포도당을 안으로 소신시키는 이 막단백질의 개수가 늘어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가 다당류 형태로 많이 저장되는 거라고. 오케이? 물론 이 과정까지를 디테일하게 논술하세요라고 나오진 않아. 오케이?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뭐 생윤,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진 않지만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골동학과를 배우시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에서 간내에서 누가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플로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식후가 아니라 언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막 운동을 했어. 공복에 운동을 한 상태. 그죠? 공복에 운동을 하면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먹고 술 먹고 그죠? 또 이렇게 먹으면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그러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식구의 상황에 반대로 이제 공복에 운동할 때 운동 뒤지게.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반대의 명령을 주겠죠. 그러면 막 운동하고 그저 근육에게 양분을 주고 신호를 줘야 되니까 이자에 알파세포가 자극되게 되는데요. 이 알파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건 간내가 명령을 주지만 그죠? 교감신경 닿아서 뻗어나온다고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그래서 척수에서 뻗어나온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겠지.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된 결과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누가 글루카곤이 나와. 글루카곤은 반대 역할을 하니까 이미 저장됐던 얘를 잘라다가 단당류가 되게 해서 포도당을 높여줘서 얘가 어디로 근육세포로 또는 우리 몸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원을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감 스위치가 켜지면 이자의 알파세포만 켜지는 게 아니라 이 교감이 또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냐, 부신의 속질에도 연결되어 있어. 부신의 속질에서 누가 나와? 얘 친구 누구였어? 이제 에피네프린도 얘 친구였어.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도 마찬가지로 누구야? 에피네프린이래. 에피네프린. 네프론은 뭐였어 얘들아? 그거 뭐? 네프론 뭐였어? 네프론 그거 뭐? 네프론은 뭐였어? 네프론 그거는 그거 어디 장기를 말해. 장기를 어디 안에 들었어? 네프론 위 뇌하수체 이자 세개. 자 이거 회장. 맞춘 사람 내가 5분 이제 끝내. 회장 소장 콩팥 아무도 맞히지 못했어. 콩팥 사구보세 사구체 아. 보먼주머니 세뇨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가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이미 늦었어.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가 합친 거였어. 얘랑 이름 비슷하잖아. 새로 막 짬뽕 시켜서 아니 새로 쌤 왜 알려줬어요? 뭐 네프론 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론이 아니야. 에피네프린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에피네프린이야. 그래서 에피네프린도 교감신경이 마찬가지로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그죠? 부신의 속질 얘가 자극되니까 그죠? 얘도 누구 친구야? 얘 친구야. 표적기가 똑같이 간 근육이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일단 높여줘.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너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내가 이제 마지막에 혈당량을 높여줘야 되는 상태야 라고 하면 간내가 누구에게 자극하냐? 자,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누굴 자극하냐? 부신의 겉질. 그치? 오케이? 자, 뇌하수체 자극하고 부신 겉질 자극해요. 그러면 그때 자극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약자가 영어로 뭐였어?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이 자극돼서 부신의 겉질에서 두 종류의 호르몬이 있었죠.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실현의 아픔, 당화작용 얘기해줬었잖아 지난주에. 그지? 갑자기 웃겼던 그 기억이 떠오르죠. 그래서 막 식음을 기억이 안 나죠. 오빠는 영상을 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보내줬지만 식음을 접해한다고. 살이 쭉쭉 빠져. 근데 이 세포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지질을,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지질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라도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거야.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야. 마지막에 작용되는 게 거의 이렇게 이런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높여주는 거 세 가지 있다고. 그지?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예전에는 이게 되게 길잖아. 이름들이 여러 개야. 학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의 이 이름을 줄여서 코티솔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코티솔, 코티졸. 그치? 솔졸 같은 표현이야. 코티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당질 코르티코이드로 당화작용을 통해 당화작용이 포도당, 그 탄수화물 계열이 아닌 단백질과 지질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일단 높여주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도. 이렇게. 그래서 호르몬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서 간내가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뇌하수체가 ACTH라는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이렇게 되더라. 얘가 나오더라. 그래서 세 가지 있어. 혈당 높이는 건 세 개. 그치? 그럼 혈당을 낮추는 건 딱 하나 있잖아. 그럼 이 랑게란스라고 하는 그 세포들 덩어리 부분에서 알파세포가 많아야 되겠어? 베타세포가 많아야 되겠어? 베타세포가 훨씬 많아. 베타세포의 개수들이 훨씬 많은 형태라고 보면 돼. 오케이? 오로지 낮춰주는 건 얘 하나뿐이니까. 됐죠? 혈당 조절 설명했고요. 자, 넘겨서 저혈당 상태, 절단 상태 했고요. 체온 조절. 체온 조절도
되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이 많아요. 페이지 몇 쪽이야? 130쪽. 130쪽. 자, 130쪽 보면 자, 체온 조절. 자, 그러면 체온 조절. 당연히 주변의 온도가 낮아. 그럼 높이라고 할 거고. 주변의 온도가 높아. 그럼 낮추라고 할 거고. 그죠? 근데 그 낮다라고 하는 자극을 외부의 그 정보를 저온 자극이라고 표현한다고. 자극이 왔어. 저온 자극. 추워요 이거라고. 네? 외부 정보가 추워요 라고 하는 자극이 와. 당연히 이걸 누가 감지해? 간내. 그죠? 근데 간내의 시상하부가 얘를 감지할 건데 그럼 온도를 높이게끔 하겠지. 그러면 춥거나 더울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조절해. 내 수업 시간에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춥든 덥든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체온을 높이거나 낮추게끔 하거든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발생량과 열 발산량.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발생량은 내부에서 보일러를 트는 거야. 오케이? 발산량은 방출량. 다른 말로 얘를 열 방출량. 문을 열지, 문을 닫을지. 이거야. 오케이? 보일러를 추울 때 보일러 겁나 뒤지게 틀었다고. 뒤지게 틀었는데 엄마한테 이야 하고 맞는 게 문 다 열어놓고 그 추운 한겨울에 찬바람이 막 송송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놓고 보일러 내부에서 틀면 돈 아깝죠. 저 문 딱 때려 닫고 저 내부에서 보일러 틀어야 보온이 잘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 닫을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얘는 내부에서 보일러를 틀지 말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저온 자극이 왔어요. 추워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열을 발생시킨 형태와 그 열을 지킨 형태로 가야 되겠지. 얘가 추울 때. 더울 때는 반대로 열 발생량을 낮추고 열 발산량을 높이고 이렇게 가겠지. 얘는 더울 때 고온 자극. 그치? 얘는 추울 때 저온 자극. 맞죠? 거기에 관련된 호르몬들의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그리고 피부 말단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본원인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잡아봐야 돼. 이건 여러분 개정교육과정의 생명과학원에도 있어요. 생명과학 파트에도. 저온 자극이 왔어요. 간내 시상하고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열을 발생시키게끔 해야 되겠지. 누구를 자극해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돼? TRH. 아까 어떤 호르몬 최종적으로? 누구? 티록신. 그치? 세포 촉진 호르몬 티록신이 많이 나와야 돼. 티록신. 근데 티록신이 갑상샘에서 갑자기 갑툭 튀어 나오진 않죠. 갑상샘도 자극을 받아야 돼. 누구? 스텝 바이 스텝의 예하체. 그치? TSH. 자, 간내 시상하부가 뇌하체를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중학교 때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내가 뇌하체의 전엽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뇌하체의 전엽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 전엽에서 많은 자극 호르몬이 나오니까 후엽 아니야. 오케이? 전엽에서 많은 자극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 간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TRH입니다. 오케이? 얘가 자극이 돼서 얘를 많이 자극하면 뇌하체 전엽이 갑상샘을 만드는데 갑상샘을 자극하는데 이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 뇌하체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이게 TSH야. TSH. 그래서 TSH가 전엽에서 만들어져서 야 너 춥대 너네 춥대 빨리 일을 하고 갑상샘이 뒤지게 자극을 받아. 오빠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죠? 자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만들겠지. 당연히 아이오딘이랑 원소가 충분히 우리 인체에 있을 때 그럼 아이오딘이 있어서 완성이 잘 될 거니까 모든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겁나 뒤지게 잘 하겠지.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조직세포에 그지?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될 거고 세포호흡을 한 결과 열이 발생될 거니까 그지? 물질대사가 늘어날 거야. 그러면 열이 생겨. 그죠? 그래서 열 발생량을 높였어. 그럼과 동시에 너무 추울 때 생각해봐. 여러분이 너무 추웠을 때 아주 기억에 쩌언저리 기억도 안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오돌돌 떨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을 거야. 아주 예전에 아빠랑 같이 목욕탕, 여기 남자들밖에 없네.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갔어. 야, 이렇게 야 밖에 나가서 닦아. 근데 수건이 저기 옷장 안에 있어. 왜? 안은 겁나 따뜻했는데 나왔더니 겁나 추워. 그래서 나도 떤 적이 있을 겁니다. 없어요. 있어요. 너 있어요. 그때 그 골격근 떨림을 식혀준 거야. 내 골격근 떨림은 호르몬 분비가 한 거 아니야? 근데 골격근 떨림 또한 골격근을 떨어서 열 발생량을 높인 거야. 이 둘 다는 열 발생량을 높인 거야. 둘 다 열 발산량 아니라 내부에서 열 발생량을 높여서 우리는 체온이 올라가게끔 한 거야. 됐죠? 그렇게 보일러를 틀었다고 오빠. 그래? 네. 그럼 보일러를 틀었으면 그 보일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피부 쪽 말단부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피부가 있고요. 피부 쪽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혈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이만큼의 혈류가 지나가면 내 몸에 혈액이 이만큼 지나가면서 그지? 피부에 맞닿은 그죠? 차가운 공기랑 표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대류에 의해서든 그지? 열을 뺏기겠죠. 그래서 거의 뭐를 이렇게 모세혈관이 밑에 옆에 모세혈관의 입구 쪽에 전 입구 앞전자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건 항상 관략근은 똥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다 있어요. 더 혈류량을 많이 흘려보내게 아니면 적게 흘려보내게 하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 모세혈관 관략근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간내가 누구에게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하여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하여. 지호야 듣고 있지? 듣고 있는 거 맞지? 네, 강화하여. 이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고등학교 생명원에서 나오는 거다.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돼. 추우니까. 강화되어서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 수축돼.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입구에 혈액 흐름이 적게 흘러간다. 요만치. 이렇게. 작아져. 혈류량이 적게 흐르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이만큼만 흘러가니까 더 많은 혈을 뺏기진 않을 거잖아. 됐죠? 전 모세혈관 관략근의 수축으로 피부 말단부의 모세혈관으로 혈류량이 감소한다고. 됐죠? 한 개 더 있어요. 또 뭐 더 있냐? 한 개 더 있어.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털을 세우는 근육이 있어. 이렇게 이게 설립, 설립, 털목 근육, 잇모근이야. 오케이? 근데 그 잇모근이 자 교감신경의 작용의 강화로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작용의 강화로 잇모근이 수축해. 그러면 쫄아서 얘가 바닥 털이 오케이?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층으로부터 얘가 여러분이 이렇게 추울 때 여러 옷을 입잖아. 여러 겹의 옷을 입게 되면 보온 효과를 갖고 있잖아. 그치? 이 차가운 온도의 공기가 내 피부와 바로 맞닿지 않도록 격리시켜주는 거야. 차가운 공기로부터 세워져가지고 바로 맞닿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울 때는 잇모근을 수축시키더라. 자, 그럼 더울 때 어떻게 되겠어? 자, 더우면 보온 자극 쉬워. 열을 많이 발생시킬 필요가 있나? 컴다운. 그죠? 티록신 분비 감소. 그죠? 티록신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굳이 열을 많이 발생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더울 때 이열 치열로 에어컨도 안 틀고 바깥이 더워 뒤져 보이겠는데 내가 더위를 이기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바보짓이야. 너무 힘들어. 생물학적으로 뭐해? 열을 오히려 안 만들려고 세포 물질 제사를 안 한다고. 바깥이 덥다고 더운 시그널이 왔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스카 가시거나 시원한 우리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우리 학원 에어컨 빵빵 틀어져 있고 공부할 분위기 좋잖아요. 오빠가 알잖아요. 오빠가 우리 학원에 가서 꼭 영어, 수학, 국어 숙제하고 가잖아. 과학은 한 톨도 안 하고 있어. 막 그래서 2등 나왔어. 아닌가? 3등급이 3이구나! 써보러가 진짜. 자, 이놈이 맨날 중학교 때부터 100점 맞았었다고. 근데 공부를 지지게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 네가 나한테 그래. 도와줘. 우리끼리만 비밀고 아무튼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빠는 올리셔야 돼 이번에. 알았죠? 아무튼 고온 자극이 와요. 더 어디자? 그러면 반대로 컴다운. 열 발생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그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더우니까 이제 추울 때는 지호 오빠 계시죠? 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된 거고요. 그죠?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된 거고 더우면 그럼 항상 우리가 기량작용을 생각하니까 더울 때는 부교감이겠구나 라고 해서 답을 고르면 땡. 틀려. 오로지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냐 아니면 약화되냐 완화되냐의 차이야. 더울 때는 교감이 거의 작용을 안 해서 피부 말단부로 혈류량을 더 증가시켜. 피부 말단부로 혈류량을 더 증가시켜서 완화시켜서 더 많이 혈류량을 흘려보내고 내 몸의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많이 빼내게끔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땀 분비와 관련된 땀 분비 생성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 이게 막 늘어나겠지. 땀을 많이 흘려서 내 몸에 땀 이제 흘러줘야 기화열 흡수해서 내 몸에 열이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잇모근을 더울 때는 교감신경의 강화가 아니라 완화로 잇모근이 이완됩니다. 더울 때는 반대로 그죠? 더울 때는 뿅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침
자, 여기 두 개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분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체액의 농도 조절은 중학교 때 주로 다루지 않았어. 안 다뤘고 그래프 분석이나 자료 분석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그 개념을 믹스해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료 분석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체액의 농도 조절이냐. 자, 체액의 농도 조절을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혈장 삼투압이라고도 표현해. 자, 얘를 혈장 삼투압. 삼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삼투를 배웠잖아요. 삼투.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하면서 삼투를 배웠으니까 그거랑 매칭해가지고 뭔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고 심플하게 뭐로 바꿔 생각하면 되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용어를 혈장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혈액에 돌아다니는 전체적인 농도가 농도 9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농도 9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뭐 이렇게 별외 얘기인데 우리 몸의 간 되게 중요하죠. 간에서 알부민이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 간에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장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물질 중에 혈장에 꼭 필요한 혈장 단백질이야.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남자 어르신들 중에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이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역할도 하고 해독작용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너무 많은 간이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줘야 될 얘를 합성을 하지 않을 경우 혹시 여러분 복수 찬다라고 말 들어봤어요? 배에 물 찬다고? 오케이? 얘가 혈장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알부민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일정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녀야 돼. 일정 농도를 유지해줘야 저농도와 고농도의 그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우리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잖아. 혈압 차이에서. 그지? 그래서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모세혈관에서 이제 조직을 통해서 그 혈압 기울기에 따라서 혈액이 흘러가지. 근데 온리 혈압 기울기에 의해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혈압이 플러스 값이면 우리 지금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 조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여기 당연히 세포액이고 세포질액. 그치? 세포 내에 있는 세포질액이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혈관 안에의 삼투압,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는, 물이 이동하려고 하는 그 삼투압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해. 그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여기는 항상 여기 내부는 여기 이 조직액보다는 용질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그치? 그래서 고농도로 유지가 되어야 그치? 물이 그치?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혈장 삼투압이 일정해져야 그러니까 이쪽 플러스 쪽 동맥 쪽은 혈압에서 삼투압을 뺀 차이만큼 혈압이 더 크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거고 정맥 쪽은 삼투압이 더 크니까 물질이 노폐물이 들어오는 거야. 돼요? 이 혈장의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일정 수준의 여기에 농도가 고농도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농도로 유지가 돼야 1.9배에서 혈장 삼투압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과 같은 그 혈장에 돌아다니는 혈장 단백질들이라고. 내 부어라 마셔라를 많이 했어. 알부민이 안 만들어. 알부민을 많이 넣어줘도 주사위로 넣어줘도 얘가 빨리빨리 소진돼. 왜냐면 수용성이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 넣어줘도 그냥 수용성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게 지금 농도 구배가 안 되면 심장에서 내보내는 힘은 있어. 그지? 그래서 빠져나가서 조직액으로 갔는데 이 조직액에 있었던 여러 노폐물이나 물 같은 것들이 저에서 고로 운반이 돼야 되잖아. 혈압 기울기는 커. 내 혈장 삼투압은 낮아져 버렸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낮아져 버렸어. 오케이? 물질은 빠져나가는데 조직세포로 노폐물 같은 것들이 복귀가 안 돼. 그럼 여 안에 액체가 차는 거야. 배라고 하는 그 복수 사이사이에 조직에게 물이 차는 거야. 그게 복수야. 그래서 복수가 차게 되면 마취도 안 시킵니다. 네, 마취도 안 시키고 여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차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지? 혹시 이게 똥배인지 복수인지 헷갈리시면 병원 꼭 가보셔야 돼. 그래서 똥배로 생각해서 운동하시고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해. 근데 이제 이게 똥배로 생각하고 그걸 계속 건드다 보면 이제 그 안 좋아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 몸 컨디션 이상하다 싶으시면 꼭 병원 가셔야 되고요.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마취도 안 하고 긴 바늘, 그것도 굵은 바늘 이제 거울 위치에 넣고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압력차, 워낙 많은 복수가 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 내 몸에서 이게 안 만들어지는 상태니까 복귀는 안 되죠. 간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잘 알고 있냐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빠가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거든. 간 경화. 그래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은 되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이 너무 건강하니까 그런 뭐 이렇게 뭐 변화가 크게 없잖아. 알아서 항상성 유지 잘 해주니까. 근데 우리 몸 하나하나에서 허투른 게 하나도 없다고. 오빠 되겠어요? 오빠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혈장 삼탑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전체적인 수분량을 조절해주게끔 할 때 ADH라는 호르몬이 관여해. ADH. 이를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 어디서 만들어졌어? 콩팥. 뇌하수체. 콩팥 위에 있는 이렇게 나니? 뇌하수체. 뇌하수체 후여. 후여. 뇌하수체 후여. 뇌하수체 후여. 표적기관이 콩팥. 뇌하수체 후여. 뇌하수체 후여에서 만들어졌어요. 잠아? 힘들어? 추워? 추워요. 추워. 살짝 추워. 살짝 추워. 뭐야, 왜 리모컨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여기 있어? 껐다 키자. 아, 제습. 냉방이었어. 자, 그러면 ADH. 자,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 명령을 주는 건 간내입니다. 그지? 간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금 체액의 농도가 높아. 즉 높다는 말은 그지? 물이 부족하다는 표현이야. 일정 수준의 혈관의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 얘를 다른 말로 혈장 삼탑이 높다라고 표현한다. 삼탑을 농도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라고. 삼탑이 높아요. 오케이? 높아요. 그러면 간내가 그걸 감지하겠지. 그래서 야, 너무 지금 용질은 많고 물은 부족해서 농도가 진하니까 빨리 물을 많이 재흡수하자 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뭘 만들어요? ADH를 만들어요. 그 ADH가 어디로 가요? 콩팥으로 가요. 그러면 아까 네프론 얘기했었죠? 맨 마지막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세뇨관의 맨 마지막 과정에서 이 오줌관을 거쳐서, 그죠? 얘가 콩팥 깔때기였죠? 콩팥 깔때기 안쪽 바깥쪽에 오줌간, 그죠? 방광요도로 이렇게 나가겠지. 쉬 하고,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 세뇨관의 맨 마지막 과정에 이 콩팥 깔때기 쪽으로 나갈 뻔한 물을 혈관 쪽으로, 자신의 우리 몸의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를 시킨다고. 그럼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면서 혈장 내의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ADH를 많이 분비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오줌을 싸? 다량이야, 소량이야? 소량에, 그지? 진한, 그죠? 농도가 진한 소변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진한 소변을 지우 오빠! 칠판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다이나믹하게 지금 칠판을 가리는데 진한 소변을 다른 말로 오줌의 농도니까 농도를 삼투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오줌의 삼투압이 어떤 삼투압의 오줌을 싸는 거야? 그지? 오줌의 삼투압이 높은 오줌을 싸는 거야. 진한 소변이니까 오줌의 농도가 진한 오줌을 싼다고. 소량에. 그지? 자, 반대로 물을 많이 먹었어. 수박 한 통을 다 먹었다. 수박 한 통 다 먹지 않나요? 여름에 안 먹나요? 자, 먹다 보면 이제 먹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져.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시그널이 가. 그럼 간내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를 많이 분비할까요? 네, 아니요. 아니죠. 적게 분비시키고 그럼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어. 수분의 재흡수가 감소돼. 줄어들어. 그럼 우리는 어떤 오줌을 싸게 될까? 많은 다량의, 그죠? 묽은, 그죠? 묽은 소변을 오겠지. 그러면 다량이라는 건 오줌의 생성량이 많은 거야. 오줌의 생성량은 많아지는 거고 ADH를 분비를 안 한 결과 오줌의 생성량은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본 오줌의 농도는 높잖아. 거기에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소변의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은 어떤 삼투압? 낮은, 그죠? 오줌의 삼투압. 근데 얘는 이미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오줌은 얘가 시그널이 돼서 오줌의 삼투압이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니까 ADH를 더 많이 생성시키다 그러진 않는다고. 얘는 우리 몸 밖에 거니까 뭐 원인이 아니야. 그지? 되겠어요? 그래서 잘 쉬었다가 쭉 시험 보고 또 병원 재종료를 잡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단원에서 대사성 질환을 배웠잖아. 당뇨, 고혈압, 그지? 걔네들 내가 고혈압 환자야. 널 내가 터치했어. 고혈압이 옮겨가? 아니요. 아니야. 이건 감염이 안 돼. 그지? 내 원래 몸에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성 질환은 감염이 되지 않아요. 비감염성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감염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오면 무좀이 생기거든요. 안 생길 수가 없대요. 남자쌤 썰이야. 안 생길 수가 없대요. 그죠? 왜 오랫동안 군화를 신고 그냥 겁나 그 뒤지게 땀을 많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쳐졌다 하더라도 발톱으로 간대요. 발톱 무좀이 있었었어. 자, 근데 아무튼 그런 무좀이 걸린 발로 수건을 닦고 얼굴을 닦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습진이 나겠죠, 얼굴에. 자, 그런 무좀 같은 곰팡이성 균은 전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감염이 무좀이 돼요. 곰팡이에요? 네, 곰팡이 종류예요. 응, 곰팡이 종류. 그래서 그런 것들 디테일을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물론 그런 병원체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생명과학으로는 딱 5개만. 굳이 각각의 특징으로 나눠서 감염, 이런 병원체가 터치에 의해 그 다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감염성 질병 5개의 병이 있더라. 그 5개만 일단 어떤 특징을 각각 가진지 분류를 해보자로 나뉘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1쪽에서부터 네? 살짝 나와 있어. 141쪽에 위에 상단에 살짝 나와 있는데 이게 항상 모의고사와 수능형 문제에서 기본 타이틀에 뭐 어떤 핵산을 갖고 있냐, 가지지 않느냐 구분을 나눠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누구 2개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고 각각이 가진 특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개념만 일단 잡아줘 보면 5개가 있어요. 인트로 잡아줄게. 네. 첫 번째, 감염성 질병에 누가 있냐? 3개. 변형 프라이온. 들어봐봐. 변형된 프라이온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프라이온은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정상 단백질이야. 우리 몸에 있던 정상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상 단백질인데 얘가 정상 프라이온 형태를 기능할 때는 우리 몸의 인체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뭔가 변형된 물질이 들어와서 도미노 효과처럼 얘를 되게 빠르게 변형시켜서 병신으로 만들어. 헐. 얘가 굉장히 빨라져. 이렇게 기능을 못하는 형태들이. 그러면 그 변형된 프라이온들이 많이 누적돼서 침척돼가지고 혈관을 막히게 할 수도 있고 신경계를 교란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마치 치매 형태의 증상처럼 나타나는 게 이게 변형 프라이온이고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그 FDA 승인 받기 전에 아니 더 몇 년 전이야. 수입산 쇠고기. 독일의 쇠고기를 수입을 했을 때 뭐 미친 소처럼 광우병 어쩌시고 했던 그거 맞아요. 그런 변형 프라이온이 이제 우리 그 한우들 같은 경우는 풀 먹이고 막 벼 이렇게 발효시켜서 좋은 거 먹이는데 걔네들은 막 화학약품 먹이고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해서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수입하지 말자고.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잘 수입해가지고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구분해서 막 먹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한우가 짱이긴 한데 여튼 변형된 프라이온에 의해서 그 소의 뇌세포 질환이 생겨서 나타나는 게 광우병. 우리 사람한테도 나타나기도 해요. 광우병 형태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검역을 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경 조건이 얘기해드리면 미국산보다 호주산이 조금은 더 나아. 한우가 제일 비싸서 좋긴 하는데 그래서 미국산보다는 호주산이냐라고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어떡해요? 안 걸려서 모르긴 하겠는데 죽겠죠. 힘들겠죠. 광우병이나 소가 걸리면 광우병, 양이 걸리면 스컬피. 양도 이런 비슷한 질환이 생겨. 왜 양한테도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근데 변형된 프라이온 입자가 동물성 사료를 통해서 공급되면 그 혈관 안에 들어왔을 때 얘를 빠르게 자신의 원래 그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을 변형화시켜서 그게 뇌세포의 어떤 물질 대사나 정보의 교류나 신호 전달을 억제하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치매처럼. 치매가 어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 뭐 기억이 깜빡깜빡한다거나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뭐 이상한 형태로 언행이 나온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막 미친 소처럼. 그래서 막 미친 소의 형태처럼 그때쯤 많이 나왔던 형태. 그리고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네,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야코병 이렇게로 나와요. 자, 아무튼 얘는 우리 몸에 있었던 정상적인 단백질 입자가
변형된 단백질 입자를 만나서 빠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변형 프라이온이 2개였던 게 4개, 4개였던 게 막 8개, 8개였던 게 16개로 뭐 빨라지잖아. 인체 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병원균이 막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것처럼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성 생명체라고 구분을 했던 거야. 병원체가 병원성,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생명체를 줄여서 병원체라고 해. 아까 뭐 거즈나 메스나 이런 게 아니야. 병원에 쓰는 물체가 아니야. 근데 그런데 얘를 원래대로 하자면 얘는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고유한 자신의 핵산을 갖고 있다거나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처음 연구를 할 때부터 뭔가 그 수가 이 생명체 내에서 그 개체 수가 늘어난 형태처럼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병원체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지. Understand? 그러니까 얘는 세포 구조다, 세포 구조는 아니다. 그죠? 세포 구조가 아니고 그냥 뭐일 거다. 원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었던 단백질이 변형된 형태로 단백질로 바뀌어서 병을 일으키는 거다. 광경본도 저거 한 종류예요. 광역병은 좀 더 달라요. 아, 이 프라이머하고 좀 달라. 그냥 미친 형태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아니게 미치게 보이면 미칠 광을 써서 광경병 이렇게 했던 건데 광경병의 원인은 이 프라이머하고 또 달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변형된 단백질 때문이더라. 그 다음 병원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들 중에 뭐 있냐. 일단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원성이 있죠. 바이러스의 특징은 우리가 이 단원 초반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세포 구조는 아니잖아. 그치? 세포 구조는 아닌데 핵산과 그치? 자신의 고유한 핵산을 갖고 있고 단백질 겉껍질을 갖고 있지. 네. 어떤 아이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해? 박테리아라고 하는 바지. 세균. 그치?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야. 너를 숙주로 삼아서 증식한 아이가 있었죠. 그걸 박테리오파지라고 해.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됐죠? 그래서 너는 생명체야. 근데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생명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3가지 남았죠? 3가지는 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 세균. 세포 구조. 근데 세포 구조인데 세포도 진화된 형태의 세포가 있고 덜 진화된 형태의 세포가 있죠. 진화되지 않은 세포는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세포 질에 펼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핵막이 없고요. 핵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자신의 고유한 핵선은 당연히 갖고 있죠. 자신의 고유한 핵선은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는 무슨 세포라고 해? 원핵세포. 그러니까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병원 있어. 첫 번째, 뭐? 세균. 세균의 종류에 속하는 거 특징들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누구 있어? 결핵. 그죠?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파상풍이나 또는 판저병이나 감염이 돼요? 네, 감염돼요. 만지면? 감염돼요. 오케이. 돼요? 아니, 파상풍균이 내가 너를 만졌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상태의 철제에 붙어있는 파상풍균이 내가 그 철제에 찔렸어. 오케이? 그러면 그 균이 붙어서 나에게 이제 병원성을 일으키는 거지. 사람과 사람 간이니까 아니라. 오케이? 사람 간 아니라 그 균이 붙어있을 때 있잖아. 녹슨 철에. 자, 파상풍균. 그죠? 네, 그 다음 결핵이나 파상풍균이나 폐렴도. 폐염증이 오는 게 원인이 여러 개인데 세균성 폐렴들도 있어요. 됐죠? 이게 원핵세포로 돼요. 이런 병원체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 결핵. 그 다음에 세균들은 모양을 보면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으면 구균. 막대기 같은 모양 형태를 보면 간균. 그다음 나선 형태처럼 보이는 세균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나선균.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세균 종류들은 다 진화되지 않은 원핵세포 형태. 딱 2개만 할게. 간단해. 그 다음 세균들은 제일 바깥에 오빠가 지금 방해해서 시간이 더 지체됐잖아. 바깥쪽에 세포 벽이 있어. 근데 이 세포 벽에 뭘 갖고 있어? 오로지 세균만 가지는 세포 벽 성분 펩티도글리칸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이 세균들만 가지고 있는 세포별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인데 식물세포도 이걸 안 갖고 있고요. 동물세포도 이걸 안 갖고 있어요.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페니실린 들어봤죠? 네. 최초 항생제. 그죠? 이 페니실린이 유일하게 세균들이 가지는 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해줘. 내가 페니실린 미리 먹어놔도 내 동물세포가 동물세포로부터 세포분을 통해 동물세포를 더 만들더라도 내 세포는 공격하지 않아. 내 세포는, 내 거의 동물세포는 공격을 안 해. 근데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그 화학적 성분을 인식해서 그것의 합성을 저해한다고.
그게 뭐야? 최초 항생제야. 너 항생제야,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로 세균성 얘네들 병은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야. 세균성에 해당하는 병원체들은.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좀 다르지만 좀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세포는 핵막도 갖고 있고 세포 소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진핵세포들. 그래서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있냐? 진균류. 아까 얘기했던 곰팡이 알죠? 그죠? 뭐 무종. 그죠? 이 곰팡이가 포자로 번식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주보 습진. 예, 습진. 칸디다균 같은 거. 그러니까 뒤에 균자로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균류는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칸디다균 같은 경우는 진균류 형태고 무좀이나 습진들이 자 곰팡이 계열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얘네들은 어때? 곰팡이의 포자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병원성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무좀이나 습진이나 얘네들 항진균제로 퇴치를 해야 돼. 항생제로 제거가 되는 게 아니야. 진균류들 같은 경우는 항진균제로 퇴치.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바이러스 같은 거 아까 뭐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나 그지? 또 에이즈 알죠? HIV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 인간 후천성 면역결핍 휴먼 인간이 결핍이 왜 돼? 인간 휴먼 면역 후천성 면역결핍을 줄여서 그 바이러스를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지?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T림프구를 숙주로 삼아서 T림프구를 무력화시켜서 그래. 근데 그 T림프구의 기능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배울 거야. 2차라고 하면서 방화작용 하면서 감기나 에이즈들이 다 바이러스성이고 이 바이러스 퇴치는 당연히 항바이러스제로 퇴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을 시켜주는 퇴치 약물들이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 세균성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들 중에 원생생물계가 있어. 말라리아야. 말라리아는 채채파리의 유충이 그 말라리아 모기를 먹이로 해서 우리 사람의 침투해서 우리 몸 사람의 적혈구에 막 기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열이 나고 토가 나고 이런 형태들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걔는 치료제가 없어, 말라리아. 오케이? 그리고 백신도 없어. 오케이? 그래서 말라리아나, 그지? 말라리아. 막 예방접종이 있지 않아요? 저런 거? 있긴 있지만 그냥 약간의 그 완전한 효과는 아니야. 말라리아 그냥 혹시 그거와 비슷한 형태들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면역력을 증가해주는 형태들인 거지 그거에 딱 타겟팅한 형태들은 약간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라리아랄지 또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아메바 혹시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들어봤나? 그런 형태들이 원생생물계야.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몸에 그 조직액 사이에 있으면 안 돼. 뇌 순막역 사이에 있으면서 뇌를 갉아먹는 형태처럼 거기에 증식돼 버려서 생기는 질환들. 그게 이제 원생생물계를 통해 생기는 병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연결해서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당연히 너 두 개는 진핵세포로 되어있어. 다세포 구조. 이 세 개는 세포 구조인데 이 세 개 중에 차이를 두자면 원시 형태 세포 구조는 누구? 세균이고 진핵세포가 진균류 곰팡이들과 그 다음 또 누가 있고 말라리아와 같은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병원성이 있고 그리고 너는 세포 구조는 아니야. 세포 구조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순순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핵산 갖고 있겠어 안 갖고 있어? 프라이온 갖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지? 변형 프라이온은 핵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니지만 자신의 고유한 핵산 DNA, RNA는 갖고 있겠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셔서 아까 숙제 내줬죠? 내준 숙제가 페이지가 몇 쪽이었었어요? 6쪽, 7쪽. 130 아니에요. 6쪽 6쪽하고 7쪽만 내줬어요. 160, 136, 137 숙제고요. 거기에 추가로 병원체 종류에서 여기에 148쪽까지만 150쪽까지만 150쪽 딱 하나 추가 150쪽 그죠? 150쪽 50쪽만이요? 네 150쪽만이요. 실력 향상 문제 한쪽만 그죠? 앞에는 두 쪽이고 그죠? 여기는 한 쪽이고 그래서 세 쪽이야.